40장. 며칠 뒤 캐리 부인은 필립을 전송하려고 정거장으로 나왔다. 객차 입구에 서서 그녀는 눈물을 참느라고 무던히 애쓰고 있었다. 필립은 가슴이 마구 설레어서 어쨌든 빨리 기차가 떠났으면 했다. 자, 한 번 더 키스해 주렴, 큰어머니는 말했다. 필립은 차창 밖으로 몸을 내밀고 큰어머니에게 키스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큰어머니는 그 조그마한 정거장의 목조 플랫폼에 서서 기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수건을 흔들었다. 그녀의 마음은 납덩어리처럼 무거웠다. 목사금까지 200~300야드밖에 안 되는 길이 천리길처럼 생각되었다. 가고 싶어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아직 어린 나이이고 미래가 그를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녀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지려는 것을 이를 악물고 참았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그 아이를 보호하사 유혹으로부터 멀리해 주시고 행복과 행운을 그에게 베풀어 주십사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그러나 필립은 자리에 앉자 금세 큰어머니 생각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머릿속은 온통 미래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 찼다. 헤이워드가 소개해준 성무주임인 오트 부인에게는 이미 편지를 해놓았고 그의 주머니 속에는 내일 티파티에 오라는 초대장까지 들어있었다. 파리에 닿자 그는 짐을 역마차에 싣고 큰 거리를 지나 다리를 건너 라틴 구역의 좁은 길을 천천히 지나갔다. 몽파르나스 거리에서 옆으로 들어간 더러운 골목에 있는 데데제콜 호텔에 보잘것없는 방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곳은 그가 공부하러 다닐 아미트라노 미술학원에 다니기에 편리한 곳이었다. 보이가 짐을 받아들고 6층까지 올라가더니 오랫동안 창문이 닫혀 있어서 곰팡이 냄새가 풍기는 조그만 방으로 안내했다. 방 안의 대부분은 커다란 나무 침대가 차지했고 그 위에는 붉은 덮개가 덮여 있었다. 창에는 똑같이 약간 더러운 원단의 무거운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으며 옷장이 세면대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다. 루이 필립 왕조를 떠오르게 하는 커다란 옷장이 또 있었다. 벽지는 낡아서 퇴색했고 짙은 회색 바탕 속에서 희미하게 갈색 나무잎 무늬를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필립은 고풍적인 것이 마음에 들었다. 이미 밤이 깊었지만 그는 흥분이 되어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호텔을 나오자 큰 길로 가서 불빛이 환한 곳으로 걸어갔다. 정거장이 있었다. 그 앞 광장에는 많은 아크등이 휴양하게 빛나고 여러 방향으로 통하는 노란 전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매우 깊어서 큰 소리로 한바탕 웃었다. 주위에는 카페가 쭉 늘어서 있었다. 필립은 마치 목마른 사람처럼 군중을 좀 더 가까이 보길 열망하는 사람처럼 페드 드 베르사유 테라스 의자에 앉았다. 맑게 갯날 밤이어서 다른 자리는 모두 만원이었다. 그는 호기심에 찬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조그마한 가족 무리가 있는가 하면 기묘한 모양의 모자를 쓰고 턱수염을 기르고 호들갑스럽게 큰 소리로 떠들어대는 사나이 무리도 있었다. 그의 옆에는 화가처럼 보이는 사나이 두 사람이 그들의 아내는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여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 뒤에서는 무언가 큰 소리로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듯한 미국인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의 마음은 감동에 떨었다. 밤이 이슥하도록 앉아있어서 퍽 피곤하기는 했으나 너무나 행복하게 해서 일어설 마음이 없었다. 드디어 침대에 들었을 때도 눈은 점점 맑아져서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파리의 온갖 소음에 가만히 귀 기울였다. 다음 날 차시간 무렵에 그는 리옹 드 벨포르로 가서 라스파이어 거리에서 쑥 들어간 작고 새로운 골목에 있는 옷 부인의 집을 찾아냈다. 31살쯤으로 시골티가 풍기는 몸매를 일부러 숙녀처럼 꾸미고 있는 좀 시시해 보이는 여인이었다. 그녀는 자기 어머니에게 필립을 소개했다. 뒤에야 안 일이지만 그녀는 10년 동안이나 파리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좀 더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남편과 이혼했다는 것이었다. 조그만 응접실에는 그녀가 그린 초상화가 2장 걸려 있었는데 필립의 미숙한 눈에는 아주 훌륭한 솜씨로 보였다. 저도 저렇게 훌륭하게 그릴 수 있을는지 걱정이군요. 그럼요, 되고 말고요. 그 대답에는 자기만족의 느낌도 약간 섞여 있었다. 물론 단숨에 무엇이든지 다 그렇게 된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녀는 매우 친절한 여자였다. 그에게 종이 끼우개, 도화지, 목탄 따위를 사는 가게 주소를 가르쳐 주었다. 내일 아침 9시쯤에 나도 아미트라노에 갈 작정이에요. 당신도 그때 나오시면 좋은 자리를 잡는 정도는 주선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작정이냐고도 물었다. 사실을 말하자면 모든 일이 매우 막연했지만 그렇다고 그녀에게 그렇게 실토해 버릴 수도 없을 것 같았다.
먼저 대생부터 시작할까 합니다만 정말 좋은 생각이군요. 누구든지 처음에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급히 서두르는 경향이 있어요. 나도 파리에 와서 처음 2해 동안은 유화 물감에는 전혀 손도 대보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한 결과가 바로 저거예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면서 피아노 위에 걸린 어딘지 칙칙해 보이는 유화인 어머니 초상화를 힐끗 바라보았다. 만일 내가 당신이라면 무엇보다도 먼저 친구를 조심해서 사귀겠어요. 난 어떤 외국인과도 어울리지 않아요. 꽤 조심스러운 성격이거든요. 이 충고에는 필립도 깊이 고마워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석연치 못한 점이 있었다. 유독 자기만이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는 영국에서와 조금도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죠. 이르러 올 적에 살림살이를 모두 옮겨왔거든요. 그때까지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던 그녀의 어머니가 말했다. 필립은 방 안을 둘러보았다. 방은 어울리지 않게 큰 가구로 가득 차 있었고 큰어머니가 여름철에 곧잘 달던 것과 비슷한 흰 레이스 커튼이 창문에 쳐져 있었다. 피아노와 난로 위에도 리버티 인조견 덮개가 씌워져 있었다. 오토 부인은 두리번거리는 그의 시선을 따르다가 말했다. 해가 저물고 덧문을 닫아버리면 마치 영국으로 되돌아갔던 느낌이 들어요. 게다가 식사도 모두 영국식으로 하죠. 그녀의 어머니가 덧붙였다. 아침엔 우선 고기가 나오죠. 그리고 점심엔 정찬식으로 하고. 오토 부인 집을 나온 필립은 그 길로 그림 재료를 사러 갔다. 이튿날 아침 9시가 되자 그는 제법 자신 있는 얼굴로 학교에 갔다. 오토 부인은 벌써 나와 있다가 생글생글 웃으며 다가왔다. 이 학교 학생들이 자기와 같은 신참자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필립은 퍽 걱정되었다. 아틀리에에서 새로 들어온 사람은 심한 놀림감이 된다는 내용을 많이 읽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토 부인은 그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여기서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학생 절반이 여자거든요. 이들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으니까요. 아틀리에는 넓고 아무런 장식도 없었다. 회색 벽에는 입상한 습작품 몇 가지가 핀으로 꽂혀 있을 뿐이었다. 헐렁한 가운 비슷한 것을 몸에 걸친 여자 모델이 의자에 걸터 앉아 있었고 남녀 연하무 명이 그 둘레에 모여서서 이야기하거나 아직 대생의 손질을 하고 있었다. 모델의 첫 휴식 시간이었던 것이다.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건 시작하지 않는 편이 좋겠죠. 오토 부인이 말했다. 여기쯤에다 이제를 세우시죠. 아마 이런 자세가 가장 쉬울 거예요. 필립은 그녀가 일러준 대로 이제를 세웠다. 그녀는 옆에 앉아있는 젊은 여자에게 그를 소개해 주었다. 이분은 캐리시, 이분은 프라이스 양. 캐리시는 그림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것이 처음이라니까 처음엔 좀 가르쳐 드리세요. 그리고 모델 쪽을 바라보고 생각난 듯 소리쳤다. 자, 포즈. 모델은 읽고 있던 신문 라 프티트 레비블리크를 집어던지고 귀찮은 듯이 가운을 벗고는 모델대에 섰다. 두 다리로 단단히 버티고 두 손을 머리 뒤에서 깍지를 끼었다. 참 멍청한 포즈로군. 왜 모두 저런 포즈를 택했을까? 프라이스 양이 말했다. 필립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아틀리에 사람들이 그를 신기한 듯 흘끔흘끔 바라보았고 모델까지도 무심하긴 했지만 그를 한번 흘끗 쳐다볼 정도였으나 이젠 누구 하나 필립이 있다는 것 따위는 의식하지 않았다. 그는 아름다운 그림 용지를 펴놓고는 겹년 찍은 듯이 모델의 몸을 빤히 쳐다보았다. 어떻게 시작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는 여태껏 여인의 나체를 본 일이 없었다. 도저히 젊다고는 할 수 없는 저 여자의 유방은 형편없이 쭈그러지고 부석부석한 금발이 마구 흥그러져서 앞 이마에 늘어지고 얼굴엔 죽은 깨가 잔뜩 나있다. 그는 프라이스 양의 그림을 흘끗 들여다보았다. 시작한 지 겨우 이틀째인 것 같긴 했으나 무척 애를 먹고 있는 듯 했고 캔버스는 몇 번씩이나 지운 자리에 때문에 엉망이었다. 필립의 눈에도 그 손발이 이상야릇하게 비틀려서 삐뚤어져 보였다. 나도 저만큼은 그릴 것 같은데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는 머리부터 그리기 시작해 점차 아래쪽으로 그려 내려갈 생각이었다. 그런데 왜 그런지 같은 머리라도 상상으로 그리는 것보다 모델을 보고 그리는 것이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렵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았다. 곧 막혀버리고 말았다. 어려운 부분에 이르렀을 때 그는 또 프라이스 양을 슬쩍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매우 불쾌한 표정으로 그리고 있었다. 너무나 열중해서 앞 이마에는 주름이 지고 눈에는 불안스러운 표정이 비쳤다. 아틀리에 안은 아주 무더워서 땀방울이 송골송골 솟아나 있었다. 그녀는 22살의 처녀였다. 수많은 황금색 머리칼이 아름답긴 했지만 그것을 아무렇게나 뒤로 빗어넘겨서 솜씨 없이 묶고 있었다.
넓적하고 평평한 느낌의 코와 조그만 눈이 박힌 커다란 눈에 얼굴에 살결은 건강하지 못하게 느껴질 만큼 묘하게 창백했다. 뺨에 핏기라고는 전혀 없었다. 옷차림은 전체가 몹시 불결해서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자버리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정도였다. 그러나 그녀는 무척 열심히였고 말이 없었다. 다음 휴식 시간이 되었을 때 그녀는 몇 걸음 물러서서 자기의 그림을 바라보고는 우울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군. 하지만 어떻게 조금 고쳐봐야지. 그러고는 필립을 바라보고 물었다. 당신 것은 어때요? 전혀 되지 않는데요. 그는 슬픈 듯이 빙긋 웃었다. 그녀는 그의 그림을 보아주었다. 이렇게 그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먼저 전체적인 구상을 생각해야 해요. 그러다면 먼저 그 종이에다 대체적인 선을 그려야 하는 거예요. 그녀는 재빠른 솜씨로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필립은 그녀의 열성적인 태도가 고마웠지만 여자다운 데가 너무 없는 것에 거부감이 들었다. 어쨌든 가르쳐준 요령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그는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어느 틈엔가 사람이 늘어나 있었다. 일찍 오는 것은 언제나 여자들이었으므로 나중에 온 사람들은 대개가 남자였다. 아직 이런 계절이라 이만하면 아틀리에에 꽤 많이 모였다고 할 수 있었다. 조금 있다가 호리호리하고 검은 머리에 유난히 큰 코와 말을 떠올리게 하는 기다란 얼굴의 청년이 들어왔다. 그는 필립 곁에 앉더니 그놈으로 프라이스 양에게 머리를 끄덕여 인사했다. 꽤 늦었군요. 방금 왔어요? 날씨가 좀 좋아야 말이죠. 바깥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고 아예 누운 채 상상만 할까 했었죠. 필립은 저도 모르게 빙긋 웃어버렸다. 그러나 프라이스 양은 그 말을 퍽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 같았다.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역시 일어나서 마음껏 즐기는 편이 훨씬 나을 텐데요. 유머리스트 생활 방식이라는 것은 꽤 어렵거든요. 청년도 차분하게 받았다. 그는 별로 그리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처럼 가만히 자신의 캔버스를 바라보고 있었다. 유화를 그리고 있었는데 모델 포즈는 이미 전날에 스케치를 끝낸 상태였다. 그는 필립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최근 영국에서 왔소? 네. 어떻게 이 아미트라노에 오게 됐소? 여기밖에 아는 데가 없었으니까요. 설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무언가를 배우겠다는 생각으로 여기 온 건 아니겠지? 아니에요. 여기는 파리에서도 제일 좋은 학교예요. 예술이라는 것을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하는 유일한 학교죠. 프라이스 양이 얼른 말참견을 했다. 그래요? 예술이란 게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 걸까요? 그는 되물었다. 그러자 프라이스 양은 비웃듯 어깨를 한번 으쓱해 보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는 또 덧붙여 말했다. 그런데 요컨대 문제는 학교란 죄다 걸러먹었단 거요. 어차피 모두가 아카데미점이란 말이거든. 이 학교가 다른 학교보다 덜 해롭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만 여기 교수들이 다른 데 교수들보다 무능하기 때문일 것이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배우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당신은 왜 이 학교에 나오죠? 이번에는 필립이 끼어들어 반문했다. 나는 좋은 길을 알지만 그것을 따르지는 않는다. 교양 있는 프라이스 양은 이 라틴 격언을 기억하고 있을 거요. 클러턴 씨, 제발 당신들 이야기에 나를 끌어들이지 말아요. 그녀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러나 그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그림을 잘 그리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의 아틀리에를 갖고 모델을 두고 다만 자기 자신이 끝까지 해내는 것, 그것뿐이라 말이지. 매우 간단한 방법일 것 같은데요. 필립이 말했다. 다만 먼저 돈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것. 클러턴은 그렇게 말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필립은 겹눈으로 그를 훌끗 바라보았다. 그는 키가 매우 크고 형편없는 말라깽이였다. 큼직큼직한 뼈가 마치 몸에서 튕겨 나온 것 같았고 특히 팔꿈치는 아주 뾰족해서 허름한 그도 소매에서 툭 튀어나온 것 같았다. 바짓단은 다 날아가서 올이 풀렸고 장화는 두짝 가죽 조각으로 볼품없이 기워져 있었다. 프라이스 양이 일어나서 필립의 이젤 쪽으로 왔다. 클러턴 씨가 잠깐만 잠자코 있으면 제가 당신을 좀 도와드릴 텐데요. 프라이스 양은 내게 유머가 있다고 해서 매우 싫어한단 말이야. 똑바로 캔버스를 들여다보면서 클러턴이 끼어들었다. 게다가 내 천재성까지 미워한다니까. 그는 매우 거만하게 말했으나 아무튼 볼품없이 커다란 코 탓에 그저 우습게만 들릴 뿐이었다. 필립은 웃어버릴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프라이스 양은 검은 얼굴을 붉히며 화를 냈다. 당신이야말로 자기 재능을 비난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게다가 또 나에게 가장 무의미하고 가장 쓸데없는 못난 평을 늘어놓는 것도 나 자신이거든요.
프라이스 양은 필립의 그림을 평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해부학이니 구성이니 선이니 면이니 하고 그 밖에 필립이 알지도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능란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는 아틀리에에 나오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었으므로 교수들이 말하는 요점을 모조리 알고 있었다. 따라서 필립의 그림에서도 얼마든지 결점을 지적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올바로 고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 여러 가지로 폐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걸요. 그녀는 거북스러운 듯이 새빨개져서 대답했다. 나도 처음 왔을 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나도 누구에게나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프라이스 양은 말이요. 다시금 클러턴이 말참견했다. 아무래도 당신한테 자신의 박식함을 알리고 싶은 모양인데 그건 당신 개인의 어떤 매력 때문이 아니라 어떤 의무감에서 그러는 것임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프라이스 양은 무서운 얼굴로 그를 노려보더니 자기 그림 쪽으로 가버렸다. 시계가 12시를 알리자 모델은 한시름 놓았다는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스탠드에서 내려왔다. 프라이스 양은 그림 도구를 집어넣었다. 점심 먹으러 그라비의 식당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언제나 집에 가죠. 그녀는 클런턴을 힐끗 쳐다보면서 필립에게 말했다. 원한다면 그라비의 식당으로 안내하죠. 클런턴이 필립에게 말했다. 필립은 그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얼른 일어섰다. 입구에서 오트 부인이 오늘은 어땠느냐고 물었다. 파니 프라이스가 가르쳐 주던가요? 그 여자라면 그래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당신을 거기에 앉혀드린 거죠. 성질이 무척 까다롭고 심술궂고 그림도 도무지 형편없지만 그림에 대해서는 매우 잘 알아요. 도와줄 생각만 있으면 처음 온 사람에게는 아주 싹싹하게 잘하죠. 거리를 내려오면서 클러턴이 말했다. 파니 프라이스는 아무래도 당신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는 것 같더군. 조심하는 게 좋을걸요. 필립은 웃었다. 아마도 세상에서 그니만큼 특별한 관심 따위는 아예 품어주지 말았으면 할 여자는 또 없을 것이다. 이었고 그들은 미술과 학생들이 곧잘 먹으러 온다는 조그마한 싸구려 식당으로 들어갔다. 벌써 서너 손님이 있는 탁자로 가서 앉았다. 1프랑으로 달걀 하나와 고기 한 접시, 그리고 치즈와 조그마한 포도주 한 병을 살 수 있었다. 커피는 따로 사야 했다. 그들의 자리는 테라스였다. 노란 전차가 끊임없이 종을 울리면서 거리를 오르내리고 있었다. 그런데 당신 이름은? 자리에 앉으면서 클러턴이 물었다. 캐리라고 해요. 내 친구 캐리 씨를 소개하지. 클러턴은 점잖게 말했다. 플라나간 씨, 그리고 이쪽은 로우선 씨. 그들은 웃으면서 대화를 이었다. 실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더욱이 모두가 한꺼번에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누구 한 사람 듣지 않았다. 모두 자기 말만 떠들어댔다. 여름에 다녀온 지방에 대한 이야기, 아틀리에와 여러 유파에 대한 이야기 따위가 화제로 나왔다. 필립은 들어보지도 못한 모네, 마네, 르누아르, 피사로 등과 같은 이름도 나왔다. 필립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귀 기울여 들었다. 자기만이 어떤지 그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나 마음은 기쁨에 벅찼다. 꿈처럼 시간이 지나가 버렸다. 클러턴이 일어서면서 말했다. 오늘 밤에 이리로 나오겠나? 나는 여기에 오겠어. 이 구역에서 이만큼 값싸고 소화불량이 될 정도로 먹을 수 있는 데는 또 없거든. 41장. 필립은 몽파르나스 거리를 걸어보았다. 그곳은 지난 봄에 생 소르조 호텔의 결산서를 작성하러 왔을 때 본 파리하고는 전혀 달라서 오히려 상상 속에 그려오던 시골 거리와 같은 데가 있었다. 오늘따라 이 지방에는 한가로운 공기가 감돌고 여느 때와 달리 사람의 마음을 꿈속으로 끌어들이는 같은 시원한 밝음이 있었다. 말끔히 손질해 놓은 가로수, 선명한 집들의 흰 벽, 앞이 탁 트인 전망, 이런 것들이 형용할 수 없이 상쾌했다. 그의 마음은 이미 편안해져 있었다. 스쳐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슬렁어슬렁 거닐었다. 폭이 넓은 새빨간 장식대를 두르고 헐렁헐렁한 바지를 입은 노동자, 세련되어서나 매우 더러워진 군복을 차려입은 군인들, 일반적으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광경이었으나 그것까지도 어딘지 세련된 멋이 있어 보였다. 그는 이었고 옵세르 바토아르 거리로 빠져나왔다. 부드럽고 그러면서도 뛰어나게 멋있는 가로수길이었다. 그는 기쁜 한숨을 내쉬었다. 릭상브루 공원에도 가보았다. 어린아이들이 장난치며 놀고 있었고 긴 리본을 단 유모들이 짝을 지어서 너리너리 거닐고 있었다.
가방을 겨드랑이에 낀 바쁘게 걷는 사람들이며 야릇한 옷차림을 한 젊은이들이 지나가기도 했다. 자임시에 있는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이른바 자연 그 자체가 일정한 질서 위에 다듬어지고 그것이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움을 나타내므로 난잡하고 무질서한 자연은 그것으로도 이미 야만스러워 보였다. 필립의 마음은 황홀하게 취해 있었다. 책 속에서 수도 없이 읽었던 바로 그 장소에 자기가 서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그의 마음은 설레었다. 이곳은 그에게 이른바 고전적인 장소였다. 이를테면 그 옛날 노학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꽃이 활짝 핀 스파르타 평야를 처음으로 바라보았을 때의 그 두려움과 기쁨을 그도 알 듯한 기분이 들었다. 정처 없이 거닐다가 우연히 벤치에 앉아있는 프라이스 양을 만났다. 그는 조금 망설였다. 지금 그의 마음으로서는 아무도 만나기 싫었고 게다가 그녀의 멋없는 촌스러움이 이 시간 주위가 주는 행복감과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어쩐지 상대는 모욕에 민감한 여자 같았고 게다가 저편에서도 이미 알아차린 이상 역시 아는 체 하는 것이 예의일 터였다. 이런 데서 뭘 하시죠? 필립이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 쪽에서 먼저 말을 걸었다. 완전히 기분이 좋아진 참이에요. 당신은 어때요? 저 매일 4시에서 5시 사이에는 의뢰 여기로 와요.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일만 한댔자 어떻게 될 것도 아니고요. 잠깐 앉아도 괜찮을까요? 좋을 대로.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 그다지 환영하시진 않는 것 같군요. 그는 끌끌 웃었다. 전 원래 빈말을 할 줄 몰라요. 그는 헛점을 찔린 꼴이 되어 잠자코 담배에 불을 붙였다. 클러튼이 제 그림에 대해서 또 무슨 말을 하던가요? 그녀는 느닷없이 물었다. 아니요, 별로. 그 사람은 틀렸어요. 자기 딴엔 스스로 천재처럼 생각하겠지만 모두 거짓말이에요. 첫째, 너무 게으르단 말이에요. 천재란 요컨대 무한히 노력하는 능력이 아니겠어요? 끈기 있게 노력하는 것, 그것뿐이에요. 한번 결심한 이상은 누가 뭐래도 해치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쪽이 놀랄 만큼 그녀는 격한 감정으로 말을 했다. 검은 밀집의 셀러 모자를 쓰고 그다지 깨끗하지 않은 흰 브라우스에 갈색 치마를 입고 있었다. 장갑도 끼지 않고 손목도 씻지 않았는지 더러웠다. 여자다운 매력 따위는 조금도 없었다. 이야기를 걸지 말 것을 잘못했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그녀 쪽에서는 그가 있어주기를 바라는 건지 그것조차도 가릴 수가 없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해드리겠어요. 그녀가 여태까지의 이야기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런 말을 불쑥했다. 힘드시죠? 알만해요. 고맙습니다. 필립은 대답하고 곧 이어서 말했다. 어때요? 어디 이 근처에서 차라도 한잔 하실까요? 그녀는 얼른 그를 쳐다보더니 이내 빨개졌다. 빨개지니까 그녀의 창백한 살결이 마치 상한 딸기 크림처럼 이상야릇한 얼룩이 져 보이는 것이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지금 무엇 때문에 차를 마셔요? 방금 점심을 먹었거든요. 그래도 시간을 보내기에는 가장 적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지루하시다면 제게 신경 쓰실 것 없어요. 내버려 두셔도 괜찮아요. 바로 그때 갈색 벨벳 옷차림의 흘렁흘렁한 바지를 입고 바스크풍의 모자를 쓴 두 사나이가 지나갔다. 젊은 주제에 수염까지 기르고 있었다. 저 사람들도 역시 미술과 학생들입니까? 마치 보헤미안의 생활 속에서 금방 빠져나온 사람들 같군요. 필립이 말했다. 프라이스 양은 경멸하는 것처럼 말했다. 프랑스에서는 저런 옷차림은 벌써 30년 전에 유행이 지나버린걸요. 그것을 태평양 연안에서 온 미국인들은 파리에 오는 그 다음날 곧바로 사입고서는 우선 사진을 찍어달라고 그래요. 기껏해야 그것이 그네들의 예술이겠죠. 그네들은 그런 것은 아무렇지도 않은가 보죠. 워낙 돈이 많으니까요. 그러나 필립은 방금 지나간 미국인들의 대담할 만큼 화려한 옷차림이 어쩐지 마음에 들었다. 어딘지 낭만이 깃든 것 같아서였다. 이젠 아뜰리에로 가봐야겠어요. 필립이 말했다. 당신은 스케치반에 안 나가세요? 그런 것은 조금도 몰라요. 프레이스 양의 이야기로는 매일 저녁 5시와 6시 사이에 모델이 오는데 50상팀만 내면 누구나 가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날마다 모델이 바뀜으로 그림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했다. 하지만 당신에겐 조금 이른 것 같군요. 좀 더 기다리는 편이 좋을 듯해요. 안 된다는 법이 없겠지요. 별로 다른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두 사람은 일어나서 아뜰리에로 갔다. 그녀의 태도로 봐서는 함께 가길 바라는지 혼자 가길 바라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어떻게 헤어져야 할지 모르는 새
채 그는 우물쭈물하면서 따라갔다. 그녀는 좀처럼 입을 열려고 하지 않았다. 무엇을 물어도 무뚝뚝하게 대답할 뿐이었다. 아틀리에 입구에는 커다란 접시를 든 사나이가 서 있었다. 입장하는 사람마다 반프랑을 그 위에 놓고 들어갔다. 아틀리에 안은 아침보다도 더 사람이 많았다. 영국인이나 미국인이 뽐내고 돌아다니는 일도 그다지 없었고 여자도 별로 많지 않았다. 이런 모임이야말로 그가 기대했던 것이었다. 너무 따뜻해서 공기는 이내 악취로 가득 차버렸다. 스탠드에 올라선 사람은 이번에는 회색 수염을 기른 노인이었다. 필립은 아침에 갓배운 지식을 곧 써보았으나 역시 잘 되지 않았다. 아무래도 생각한 것처럼 잘 그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다. 옆에서 그리는 사람들을 부러운 듯이 몇 명 들여다보았으나 과연 자신도 저렇게 목탄을 잘 쓸 수 있을는지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시간은 사정없이 흘러갔다.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일부러 프라이스 양에게서 좀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았는데 끝나고 그녀 앞을 지나오려니까 느닷없이 그녀 쪽에서 어땠느냐고 물어왔다. 아무래도 역시 잘 안 되는군요. 그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그럼 제 옆에 앉으실 걸 그랬네요. 조금은 도와드릴 수 있었을 텐데 자부심이 좀 지나치게 강한 건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요. 방해가 될 것 같았어요. 전 방해가 되면 된다고 분명히 말하는 사람이에요. 좀 기묘한 방법이긴 하지만 아무튼 가르쳐 주려는 친절만은 알 수 있었다. 그럼 내일은 꼭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녀는 대답했다. 그대로 필립은 밖으로 나왔으나 저녁 식사 때까지 어떻게 보내야 할까 망설였다. 무언가 파리다운 풍치를 맛보고 싶었다. 그렇다. 압생트주를 마시기로 하자. 물론 간판을 보고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필립은 천천히 정거장 쪽으로 걸어가다가 어떤 카페의 테라스로 가서 주문했다. 마셔보니 매스꺼운 느낌과 만족감이 반반씩이었다. 혀에 닿는 맛은 참을 수 있었으나 정신적인 효과는 만족스러웠다.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그림 그리는 학생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좀 빈속에 마셨으므로 얼마 되지 않아 기분이 매우 좋아졌다. 길 가는 사람들 무리를 바라보니 모두가 형제처럼 보였다. 아무튼 행복했다. 그라비에에 와보니 클러턴이 앉아있는 탁자는 이미 만원이었다. 그러나 찔룩거리면서 다가오는 필립을 보자 그쪽에서 먼저 아는 체를 했다. 그리고 여럿이서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저녁은 형편없이 빈약해서 수프와 고기와 과일과 치즈에 포도주가 반병뿐이었다. 그러나 필립에게는 음식 따위는 아무래도 좋았다. 그가 보고 있는 것은 식탁에 모여있는 사람들 뿐이었다. 플라나간도 그 속에 끼어 있었다. 그는 미국인으로 사자코에 키가 작고 언제나 웃고 있는 몹시 즐거워 보이는 얼굴의 청년이었다. 대담한 디자인의 허리띠 달린 자켓을 입고 목에는 파란 목도리를 감고 묘한 모양의 트위드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 무렵 라틴 구역을 휩쓸고 있는 것은 인상주의였다. 낡은 여러 유파에 대해서 이 유파가 승리를 얻게 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었고 아직도 카롤 듀량이나 버게로와 같은 사람들이 마네와 드가 같은 사람들과 대립적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이러한 신인들에 대한 이해는 뭐라고 해도 호의에서 우러난 역성이라는 느낌이 강했다. 영국인이나 미국인 사이에서는 휘슬러의 인기가 단연 압도적이었고 안목이 있는 사람들은 일본 판화를 열심히 모았다. 지난날의 대가들은 모조리 새로운 표준에 따라 다시 평가되고 있었다. 수세기에 걸쳐서 존경받아온 라파엘이 오늘날에 와서는 총명한 청년들의 조소의 대상이 되다시피 했다. 국립미술관에 있는 벨라스케스의 필립 4세의 머리를 위해서는 라파엘의 작품 따윈 송두리째 다 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할 만큼 그들은 열성적이었다. 알고 보니 여기에서도 미술론이 한창 불꽃을 튀기고 있었다. 점심시간에 만났던 로우선도 마침 그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붉은 머리에 주근깨 투성이인 말라 빠진 청년이었다. 그는 필립이 자리에 앉자 그 멋지고 푸른 눈으로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돌연 말하기 시작했다. 라파엘이란 작자는 딴 사람의 그림을 본드는 동안은 그래도 참을 수가 있었어. 페루지노나 펜토리초의 그림을 그렸을 때만 해도 사실 매력적이었단 말이야. 그러나 자기 자신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자마자 그는 참으로 경멸하는 것처럼 어깨를 으쓱하더니 라파엘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말이야. 로우선의 어조가 너무나 격렬해 필립은 어안이 벙벙해졌다. 다행히 플라나간이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말창년을 해주었으므로 필립으로서는 별로 대답할 필요도 없어졌다.
그림 따윈 집어치워버려. 모두 술이나 마시자. 잔을. 플라나간이 외쳤다. 플라나간, 자넨 간밤에도 푹 취했던 것 같은데? 로우슨이 말했다. 그까짓 게 다 뭐냐 말이야. 오늘 밤에는 그 정도로 안 하는데 생각을 좀 해보라고. 파리에 있으면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림밖에 모르다니 이게 될 말인가? 그는 심한 서부 사투리로 떠들어댔다. 이보라고. 멋있다는 것은 인간이 산다는 것이란 말이야. 그는 몸을 똑바로 세우고 주먹으로 쾅 하고 식탁을 쳤다. 미술 따위랑 집어치우라 말이다. 자네 말일세. 말을 하는 건 좋은데 아주 끈질기거든. 아주 는들머리가 나도록 끈질기단 말이야. 클러턴의 말투는 신랄했다. 탁자에는 또 한 사람의 미국인이 있었다. 오늘 오후 릭상부르 공원에서 본 청년들과 같은 화려한 옷차림이었고 검은 눈, 여유고 갸름한 얼굴의 어딘가가 금욕적인 것을 떠올리게 하는 호남이었다. 그 유별난 복장을 마치 해적처럼 씩씩하고 시원스럽게 옷에 맞게 입고 있었다. 풍성한 검은 머리카락이 끊임없이 그의 눈 위로 흘러내리는 것을 그는 호들갑스러운 몸짓으로 머리를 뒤로 젖히며 힘껏 추어 올리곤 했다. 그는 그 무렵 릭상부르에 걸려있는 마네의 올랭피아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 그림 앞에서 오늘은 1시간이나 서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리 좋은 그림은 아니더군. 로우스는 나이프와 포크를 내려놓았다. 파란 두 눈이 갑자기 불을 뿜기 시작하고 분노에 못 이겨서 숨찬 듯 헐떡이는 것 같았다. 그러나 자신의 감정을 있는 힘을 다해 억누르는 것처럼 보였다. 무식한 야만인의 본심이라는 건가? 과연 재미있는 말이군. 그래 도대체 그 그림의 어디가 나쁘단 말이야? 그러나 장본인인 그 미국인이 대답하기도 전에 누군가 또 다른 사나이가 맹렬한 기세로 가로막고 나섰다. 이봐, 그 육체의 묘사를 보고서도 좋지 않다고 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게 아니지. 과연 오른쪽 유방은 썩 잘 그려져 있더군. 뭐 오른쪽 유방은 잘 그려졌다고? 듣고 보니 어이가 없군 그래. 로우슨이 소리쳤다. 알아듣겠나? 그 그림 전체가 그야말로 기적이란 말이야. 그러고는 그 그림의 아름다움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라비의 이 탁자에서 장황하게 늘어놓은 사람은 요컨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떠들어대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따라서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은 없다. 그러자 먼저 이야기했던 그 미국인이 벌컥 성을 내며 가로막고 나섰다. 그러나 당신도 그 그림의 머리가 잘 됐다고 하는 건 아니겠지? 머리 끝까지 화가 치민 로우슨이 이번에는 머리 부분에 대한 변호론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까부터 매우 기분이 좋아서 경멸에 찬 표정을 지으면서 잠자코 듣고 있던 클러턴이 끝내 말창기를 했다. 이봐, 머리는 저 친구에게 줘버려. 우리에게 머리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그런 것 때문에 그림의 가치가 변하는 게 아니야. 알았어, 머리는 자네에게 주지. 자, 줄 테니까 그거나 갖고 뻗어버리게. 로우슨이 외쳤다. 그건 그렇다 치고 그 검은 선은 어떻게 생각하지? 미국인은 하마터면 수프 속에 잠길 뻔한 긴 머리카락을 기세 좋게 휙 저으면서 큰 소리를 질렀다. 자연물의 윤곽에는 검은 선 따위는 절대로 보이지 않거든. 오 신이시여, 원컨대 천상의 불길을 내리시어 이 신성 모독자를 태워버리소서. 로우슨이 말했다. 도대체 무엇이 자연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지? 자연 속에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지 그런 것을 누가 안단 말이지? 세상 사람들은 예술가의 눈을 통해서만 자연을 보게 된단 말이야. 알겠나? 과거 수세기 동안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울타리를 뛰어넘는 말은 다리를 쭉 뻗는 것으로 보였어. 그래서 말다리는 모두 뻗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단 말이야. 그림자의 색깔이 있다는 사실을 모네가 발견할 때까지 사람들은 그림자가 검은 것이라고만 생각했지. 덕분에 그림자는 검은 것이라고 정해져 버렸고 우리가 어떤 사물의 유곽을 검은 선으로 그리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은 을에 그 검은 선을 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검은 선은 틀림없이 있다는 게 되지. 하지만 만약 우리가 풀을 붉게 소를 푸르게 그려보란 말이야. 세상 사람들은 이것도 붉은 풀 푸른 소로 보고 여전히 풀은 빨강 소는 파란 것이라고 그리게 될 거란 말이야. 아하, 참 쓸데없는 예술로는 집어치우라니까. 플라나간이 중얼댔다. 난 진이나 마시고 흠뻑 취하고 싶다 말이야. 그러나 로우소는 이런 방해 따위는 문제도 삼지 않았다. 이봐, 바로 그 올랭피아가 살롱에 전시되었을 때 졸라가 뭐라 했지? 속물들의 조수와 아카데믹하다는 못난이들과 더욱이 일반 대중의 욕짓거리 속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느냐고. 나는 뭐잖아, 마네의 그림이 앵그로의 오달리스크와 루브르에 마주 달릴
마주 걸릴 날이 올 것을 기대한다고 했단 말이야. 더욱이 두 그림 가운데 결국 승리를 거두는 쪽이 오달리스크는 아닐 것이다 라고까지 하자놨어. 두고 봐. 틀림없이 저 그림은 루브르에 걸릴 테니까. 난 날마다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있단 말이야. 10년만 더 있어 보라고. 반드시 올랭피아는 루브르에 걸릴 테니까. 절대로 그럴 리는 없어. 미국인은 또다시 내려오는 머리를 귀찮다는 듯이 이번에는 두 손으로 긁어 올리면서 말했다. 10년만 지나봐. 그따위 그림은 모조리 잊히고 말걸. 한때 유행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야. 결국 그림이란 것은 말이야. 저런 그림에서는 아무리 안간힘을 쓴데도 나오지 못하는 그 무엇. 그것이 없고서는 절대로 남을 수가 없다고. 그게 뭐란 말이야? 위대한 예술이란 건 무언가 도덕적인 요소가 없으면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거야. 야, 놀랐는걸? 로우슨이 불길처럼 화가 나서 소리 질렀다. 그런 말이 나올 줄 알았지. 이봐, 이 친구는 그림에 도덕이 필요하다는군. 그리고 그는 갑자기 두 손을 마주대고 기도라도 올리는 것처럼 높이 쳐들면서 말했다. 오, 콜럼버스요, 콜럼버스요. 그대가 미국 대륙을 발견했을 때 어쩌자고 그런 일을 저질렀단 말인가. 러스킨이 말하기를. 그러나 플라나간이 다음 말을 읽기도 전에 클레턴이 나이프 손잡이로 쾅 하고 기시당당하게 탁자를 쳤다. 그러고 나서 잠옷 엄숙한 목소리로 외쳤다. 여러분, 그의 큼직한 코가 노여움으로 뚜렷하게 주름져 있었다. 지금 우리는 교양사회에서는 다시 들으리라 예기치도 못했던 인물의 이름을 비랑간 듣게 되었어. 언론의 자유가 무엇보다도 존귀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어. 그러나 우리는 마땅히 사회적 예절의 한계라는 것을 지켜야만 하는 것이요. 버게르를 논하는 것은 고사하고라도 어떻소 이 여운이. 무의식 중에 우리로 하여금 웃음을 터뜨리게 하는 상쾌하기 이를 데 없는 치졸함이 있으니까 말이요. 그렇다고 혹시 러스킨, 와트, 존슨 이런 작가들의 이름을 내세움으로써 우리의 순결한 입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말이요. 러스킨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플라나간이 불쑥 물었다. 우리의 위대한 빅토리안 중의 한 사람이지. 다시 말해서 영국풍 스타일의 거장이었지. 러스킨 스타일은 요컨대 너덜너덜해진 짙은 보랏빛의 흥겁투성이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야. 로우슨이 말했다. 게다가 도대체 위대한 빅토리안이란 게 구역질 난단 말이야. 신문을 펼쳐놓고 위대한 빅토리안의 죽음을 볼 때마다 생각하지. 난 한 사람 줄어서 참 잘 되었다고. 그들의 유일한 재능이란 오래 산다는 것밖에 더 있느냐고. 무릇 예술가라 40살 이상은 살지 말 것을 부탁하고 싶어. 다시 말하면 그들은 40살까지 최고의 일을 해버리고는 그 뒤는 이것을 되풀이하는 데 불과하다는 말이야. 키츠, 셀러, 보닝턴, 바이런 이런 사람들이 모두 젊어서 죽었다는 것은 예술가에겐 최대의 행운 아닐까? 만약 서윈번이 그 유명한 시와 발라드 제1집을 낸 바로 그날 세상을 떠났다면 어땠겠어? 우리는 말할 수 없이 훌륭한 천재였다고 생각했을 게 아니야. 이 말에는 모두 박수갈채를 보냈다. 모두가 환호성을 울리며 그의 의견을 따랐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자리에는 24살이 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므로 비로소 만장일치로 의견이 들어맞았던 것이다. 그들은 또 저마다 새로운 취향을 내세우기 시작했다. 차라리 아카데미 전 회원 40명의 작품을 쌓아 올려놓고 불을 지름으로써 위대한 빅토리안들은 만 40을 기하여 이불 속에 집어 던지면 어떻겠느냐 하는 사람까지 나왔다. 이 제안은 즉석에서 박수와 환호를 받게 되었다. 칼라일, 테니슨, 브라우닝은 물론 와트, 존슨, 디킨스, 세크리 등 유명 작가들이 모조리 그 자리에서 불 속에 던져졌다. 글래드스틴, 존 브라이트, 코버든 같은 빅토리아 왕조의 저명한 정치가들 역시 비운을 면할 수가 없었다. 조지 메르디스에 대해서만은 고려해보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매슈 아놀드, 에머슨에 이르러서는 아까운 생각도 없이 내던져졌다. 마지막으로 웰트 페이퍼가 나왔다. 웰트 페이퍼는 괜찮겠지? 필립이 중얼거렸다. 로우슨은 특유한 파란 눈으로 그를 실컷 쳐다보더니 이윽고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자네 말대로 그는 모나리자에 대한 유일한 변호자거든. 자네는 크론쇼를 아나? 그 사람은 직접 페이트를 안다고 하던데. 누구죠? 크론쇼란? 필립이 되물었다. 시인이지. 파리에 와 있어. 이봐, 리라에 안 가겠어? 클로즈리 드 리라. 그들이 저녁 식사대에 자주 모이는 카페 이름이었다. 매일 밤 9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면 의뢰
크론쇼가 거기에 나와 있었다. 그러나 플라나간은 오늘 밤의 지적 대화는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지 로우슨의 제안이 나오자 필립 쪽을 향하여 말했다. 채, 그보다도 차라리 여자들이 있는 데라도 가세나. 자, 게이테 몽파르노나스로 가세. 마음껏 지인을 들이켜보자고. 난 역시 크론쇼를 만나러 가겠어요. 술 생각은 없어요. 필립은 웃으면서 일어났다. 42장. 한참을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플라나간과 다른 두세 사람은 뮤직홀로 가기로 하고 필립은 클러튼, 로슨과 함께 천천히 클로즈리트 리라 쪽으로 걸어갔다. 자넨 역시 게이테 몽파르나스로 갔어야 해. 파리에서도 가장 멋있는 곳 가운데 하나거든. 나도 언젠가 꼭 한번 그곳을 그려볼 생각이야. 필립은 헤이워드의 영향도 있어서 뮤직홀이라는 것을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파리에 왔을 때만 해도 뮤직홀에서 예술의 가능성이 새로 싹트기 시작한 터였다. 그 특수한 조명, 거무스레한 붉은색과 태색한 황금빛의 조화, 그리고 음영과 장식선의 암울함,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잘 조화되어서 바야흐로 새로운 주제를 제공해주고 있었다. 라틴 구역 일대의 아틀리에에는 거의 어디에서나 이러한 뮤직홀의 한 구석을 그린 스케치가 걸려 있었다. 작가들도 화가들이 뒤를 따라서 갑작스럽게 이런 종류의 잡스런 예술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빨간 코를 붙인 희극 배우들이 그 특수한 기질적 감각으로 거의 최대의 찬사를 받았고, 그런가 하면 최근 20년간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면서 노래를 불러온 뚱뚱한 여가수들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훌륭한 연기의 소유자로 뒤늦게 인정받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공마단의 계획에까지 가서까지도 어떤 심미적 희열을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술사나 자전거 고개사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특수성만으로 끝없는 찬사를 보내는 사람도 있었다. 이를테면 대중이라는 그 자체가 또 다른 역량 때문이기도 하지만 급작스럽게 호의적 흥미의 대상이 되었다. 헤이워드와 같은 의견이지만 필립도 집단으로서의 인간에게는 차라리 어떤 경멸감을 품고 있었다. 일부러 고독 속에 숨어서 속된 사람들의 광대 노름을 혐오하며 그저 방관하는 태도를 취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클러튼이나 로우스는 대중에 대해서만은 열정을 기울여서 이야기하곤 했다. 예를 들면 파리 시내 전기시장에 모여든 혼잡한 군중을 비롯하여 절반쯤은 아세틸린 등불에 비춰지고 절반쯤은 어둠 속에 가려진 얼굴의 바다, 나아가 또 한결 높게 들려오는 나팔 소리며 휘파람 소리, 왁자지껄한 도시의 소음 따위를 실증내는 일 없이 설명했다. 그들이 내세우는 이러한 감정은 필립에게는 아주 생소한 경험이었다. 그들은 또 크론쇼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자넨 그의 작품을 읽어본 일이 있나? 아니요, 필립이 대답했다. 그의 작품은 옐로우 북에 나와 있었는데, 이거는 19세기 영국에서 나온 탐미파의 문예미술 동인지랍니다. 옐로우 북이. 화가들이 작가들에 대해서 곧잘 그러듯이 그것은 크론쇼도 문외한이라는 이유에서는 경멸했고 어쨌든 예술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너그러웠으며 그들 자신이 별로 자신 없어하는 언어 예술을 한다는 데 대해서는 남모르게 두려워했다. 그 작자는 아주 훌륭한 사나이란 말이야. 처음에는 자네가 실망할지도 모르겠지만 결국 취했을 때에만 진짜 좋은 점을 드러내는 인간이거든. 더욱이 곤란한 점은 말이지, 클러튼이 덧붙였다. 그가 취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단 거야. 카페에 닫자 로우슨이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우겼다. 아직 가을이어서 그다지 춥다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크론쇼는 바깥바람 쐬는 것에 병적일 정도로 공포감이 있어서 아무리 따뜻한 날씨라도 실내에 앉는다는 것이었다. 이렇다 할 만한 사람은 한 명도 빼지 않고 모조리 알더군. 그는 페이티나 오스카 와일드도 알고 멜라르메와 그 패거리들도 알아. 그들이 찾아간 장본인은 과연 가장 깊숙한 구석에 앉아 있었다. 외투를 입은 데다 옷깃까지 세우고 있었다. 게다가 아직도 차가운 바람을 피하는 것처럼 앞이마까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었다. 뚱뚱하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으나 건장한 몸집이었다. 둥근 얼굴에 코밑 수염을 기르고 있었고 조그마한 눈은 오히려 우둔하게 보이기까지 했다. 몸집에 비해 머리가 너무 작아서 마치 달걀 위에 콩알을 얹어 놓은 것처럼 불완전한 느낌이었다. 어떤 프랑스 사람과 도미노 놀이를 하던 크론쇼는 그들이 들어가자 가볍게 웃으면서 목례를 했다. 그리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처럼 탁상에 쌓인
조그만 잔들을 한쪽으로 밀어 놓았다. 필립을 소개하자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더니 그대로 놀이를 계속했다. 프랑스 실력이 워낙 보잘것없는 필립으로서는 벌써 몇 해씩이나 파리 생활을 했다는 크론쇼의 프랑스어가 참으로 형편없다는 것쯤은 알 수 있었다. 그는 마침내 승리를 뽐내는 듯 빙그레 웃으며 몸을 뒤로 젖히면서 내가 이겼어 하고 억센 악센트로 말하니 이봐 보이 하고 큰 소리로 종업원을 불렀다. 그리고 천천히 필립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그래, 영국에서 왔다지요? 그렇게 시합을 구경한 일이 있어? 너무나 뜻밖의 질문에 필립은 조금 당황했다. 크론쇼 씨는 말이야, 인류 크리켓 선수라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과거 20년간의 평균 득점까지 훤히 다 아신다네. 로슨이 빙글빙글 웃으면서 설명했다. 도미노 놀이의 상대를 하던 프랑스 사람은 다른 테이블의 친구에게로 옮겨가 버렸다. 크론쇼는 그의 버릇대로 나른한 발음으로 켄트주 팀과 랭카시주 팀과의 우열을 한바탕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가 최근에 본 양팀의 우승 결승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주문과 주문 사이의 진행 상황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자세하게 들려주었다. 파리에는 꼭 한 가지 이게 없어서 불편하다 말이야. 웨이트가 갖다 놓은 흑맥주를 단숨에 들이키더니 그는 말을 이었다. 자네는 크리켓의 묘미를 모르는구만. 필립은 실망했다. 라틴 구역에서 가장 고명한 인물의 한 사람을 크게 자랑해 보려던 로우슨도 잠옷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취하리고 마신 것은 옆에 놓인 술잔의 수로 보아서도 분명했지만 다만 오늘 밤만은 밤새워가면서 술과 버탈작정인지 그는 특히 시간을 끌면서 마시는 모양이었다. 이 기묘한 장면을 크리터는 재미있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크론쇼가 클리켓에 정통하는 채 하는 것은 틀림없이 의식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남이 싫어하는 화제를 일부러 끄집어내서 애를 태우는 것이 그의 취미였기 때문이다. 클러튼이 견디다 못해 말창기를 했다. 요즘 말라르메를 만나보셨나요? 머릿속에서 짐짓 이 질문을 새기는 것처럼 크론쇼는 상대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리고 대답하기 전에 술잔으로 탁자를 탕 치더니 외쳤다. 내 위스키 병 가져와. 그리고 다시금 필립을 돌아보고 말했다. 난 위스키를 한 병 내 몫으로 미리 갖다 두었다네. 골무만 한 잔에 50상팅씩 지급하자니 어찌 견딜 수가 있어야지. 종업원이 위스키 병을 가져오자 그는 갑자기 그것을 불빛에 비춰보았다. 이것 봐, 누가 내 술을 마셨구나. 보이, 누구야? 내 술을 멋대로 마신 놈이, 응? 아닙니다. 아무도 안 마셨습니다. 이것 봐, 내가 간밤에 표시를 해두었단 말이야. 자, 보라고. 분명히 표시는 하셨습니다만 그 뒤에 또 마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식으로 마시면 아무리 표시를 해둬도 소용없지 않습니까? 보이는 유쾌한 사람으로 누구 못지않게 크론쇼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 크론쇼는 그를 한참 바라보더니만 이윽고 입을 열었다. 좋아. 그러고 보니 내 술을 마신 사람이 바로 나란 말이로군. 좋아. 자네가 그 말을 귀족과 신사로서의 명예를 걸고 맹세한다면 좋아. 승인하지. 그러한 말을 문자 그대로 치졸한 프랑스어로 번역해 읊었으므로 그것은 무척 기묘하게 들렸다. 카운터에 서 있던 마담까지 웃기 시작했다. 정말 재미있는 분이셔. 그녀가 나직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 말이 크론쇼의 귀에 들리자 그는 양처럼 생긴 눈을 천천히 마담에게로 돌리더니 몹시 그드름을 피우는 몸짓으로 키스를 던졌다. 중년 여성으로 몸집이 건장하고 어딘가 주부티가 흐르는 그녀는 어깨를 움찔했다. 여보 마담, 걱정하지 마시오. 그는 묘하게 서운한 것처럼 말했다. 나도 이젠 45세의 중년 여인에게 정 때문에 유혹될 나이는 이미 지났으니까. 그리고 손수 컵에다 위스키와 물을 타서 천천히 마시고 손등으로 입을 쓱 닦았다. 여전히 잘 떠들어대더군. 로우슨도 클러튼도 그것이 방금 전에 했던 말라르메에 관한 질문의 답이라는 사실을 이내 알 수 있었다. 매주 화요일 밤 말라르메가 문인이나 화가를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오고 가는 여러 화제에 대해 말할 수 없이 기막힌 웅변과 토론을 펼치는 모임이 있었는데 크론쇼는 여기에 곧잘 나갔다. 최근에도 또 다녀온 모양이었다. 이야기는 곧잘 하더군. 그러나 신통치 않았어. 요컨대 내용이 없다고나 할까? 예술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은 말을 하더라 말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런 데에 있는 걸까요?
의심스럽다는 듯 필립이 물었다. 무엇 때문에 자네가 있는지 내가 알 게 뭔가? 내 알 바가 아닌걸. 그런데 예술이란 것은 이른바 사치란 말이오. 인간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개체 유지와 종족 번식뿐이니까. 이 두 가지 본능이 충족되었을 때만 사람은 작가니 화가니 시인이니 하는 사람들이 주는 오락에 빠져서 마음이 끌리게 되는 거요. 여기서 그는 잠깐 말을 끊고 한 잔 들이켰다. 크론쇼라는 사나이는 과거 20년 동안 혀가 잘 돌아가서 술을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목을 걸걸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야기를 좋아하는 건지 줄곧 생각해 왔었다는 것이다. 그는 다시 말문을 열더니 말했다. 사실은 내가 어제 시를 하나 썼지. 그리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그 시를 낭송하기 시작했다. 몹시 느린 속도로 집게 손가락을 내밀어 장단을 맞추면서 꽤 멋진 시 같았다. 그때 마침 젊은 여인이 한 사람 들어왔다. 빨간 입술에 두 뺨의 뚜렷한 빛깔도 속된 것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색임이 분명했다. 눈썹도 속눈썹도 새까맣게 칠하고 양쪽 눈꺼풀은 짙은 파란색을 칠해서 그것이 눈초리의 세모진 곳까지 뻗쳐 있었다. 기묘하다면 기묘하기는 했으나 아무튼 재미있는 화장법이었다. 검은 머리를 귀에서 마드모아젤 클레오 드 메로드, 벨기에 명문의 딸 이렇게 되어 있네요. 더 메로드가 해서 유명해진 머리형으로 빚고 있었다. 필립의 시선은 무의식 중에 그 여자에게로 쏠렸는데 순간 시 낭송을 끝낸 크로엔소가 싱글싱글 웃으면서 그에게 말했다. 듣지 않았지요? 아니요, 들었어요. 아니, 내가 당신을 나무라자란 것이 아니요. 말하자면 당신은 아까 내가 한 말을 훌륭하게 입증해 준 셈이란 말이요. 사랑 앞에서는 예술 따위가 다 무우란 말이요. 당신이 저 젊은 여인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한 나는 도리어 좋은 시에 대한 무관심을 존경하고 찬양하고 싶을 정도요. 그 여인은 그들이 앉아있는 탁자 옆을 지나갔다. 그러자 그는 그 여인의 팔을 붙잡고 말했다. 자, 내 옆에 와서 앉으시오. 우리 어디 사랑의 신곡을 한번 같이 연주해 볼까요? 귀찮게 굴지 말아요. 잠자코 있어요. 그녀는 그를 밀어젖히며 걸어갔다. 그는 가볍게 손을 휘두르면서 다시 계속했다. 예술이란 건 결국에 가선 단순히 도피에 지나지 않소. 영리한 놈들이 음식과 여자에 만족했을 때 느끼게 되는 생의 권태를 얼부무리기 위해서 발명한 거요. 크론쇼는 다시 또 잔을 채웠다. 그리고 짓거리기 시작했다. 듣기 좋은 목소리였다. 말도 세심하게 선택되어 있고 더욱이 놀랍도록 재치 있는 지혜와 실없는 소리를 섞어가며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제법 진지한 얼굴을 하고 듣는 사람을 놀리는가 하면 금세 농담하는 척하면서 더없이 귀중한 조언을 주고 있었다. 그림에 대해, 문학에 대해, 또 인생에 대해 그는 이야기했다. 경건한가 하면 음란하기도 하고 명랑하고 상쾌한가 하면 어느새 애상해졌다. 이었고 완전히 취해버리자 시낭독이 시작되었다. 자작시가 나오는가 하면 밀턴의 시가 튀어나오고 다시 자작시로 되돌아가는가 하면 어느 틈엔가 셀리, 다시 자작, 다시 크리스토프 멀로의 시, 이러한 순서로 자꾸자꾸 이어지는 것이었다. 드디어 로우스는 지쳐서 집으로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도 가겠어요. 필립도 말했다. 그러나 입을 다문 채 한마디도 없던 클루턴만은 남아서 빈정대는 웃음을 띠며 크론쇼의 수다스러운 잔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로우스는 필립을 그의 호텔까지 바래다 주고는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필립은 잠자리에 들어서나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에게 제시된 여러 관념이 머릿속에서 들끓었다. 그는 몹시 흥분하고 있었다. 몸속에서 무언가 커다란 힘이 솟아오르는 것만 같았다. 이렇게 강한 자신감이 솟아오른 일은 여태까지 없었다. 나는 꼭 위대한 화가가 될 거야. 확실하게 내 몸속에서 느껴진다. 그는 마음속에서 되풀이했다. 다시 또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는 몸속에 유쾌한 전율이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나에게는 천재적인 것이 있다. 그러나 입 밖에 내지는 못했다. 확실히 그는 취해 있었다. 그러나 기후 맥주 한 컵 마셨을 뿐이므로 쉬기가 있었다면 그것은 술보다도 더 위험한 어떤 흥분제의 자극을 받은 탓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사실